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제 딸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골라봤습니다. 보통 김유정의 동백꽃을 해석할 때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글쎄 과연 그럴까 싶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 내용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크게 두 명이죠. 나가 등장하고요. 소년인데 소장농의 아들입니다. 17살이고요. 그리고 상대 역할로 점순이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마름의 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살, 나이가 똑같죠? 마름이라는 건 지주를 대리해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지주보다 더 못된 놈으로 묘사되는 게 마름인데, 근데 이 소설에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구운 감자죠. 감자를 점순이가 구워와서 이 남자아이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애정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남자아이가 이걸 거부합니다. 왜냐면 엄마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 이렇게 평소에 주의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여자아이가 자존심을 좀 긁어놓습니다. 감자를 주면서 너 집엔 이거 없지?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자존심도 상했고, 그래서 감자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순이도 자존심이 좀 상하죠. 네, 소년이 감자를 거부하는 대목에서부터 이 소설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보며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꽉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힝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네,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게 닭싸움이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네 닭을 데리고 와서 자기 닭하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선 여자아이네 닭이 항상 이기죠. 덩치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는 이걸 보고 우라통이 터지죠. 생각 같아선 여자아이네 닭을 패고 싶은데 그걸 못하죠. 여자아이네 부모가 마름이고 남자아이네 부모는 소장농이라서 그런 거죠. 권력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답답하죠. 때문에 닭싸움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소녀가 소년을 괴롭히는 거죠. 복수하는 겁니다. 애정 표현을 했는데 소년이 이걸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를 소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자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권력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았는데 한 번은 사건이 터집니다. 여자아이가 또 남자아이네 닭을 데려다 놓고 싸움을 붙인 거죠. 남자아이네 닭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이걸 구경하면서 풀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결국 못 참고 남자아이는 터져버린 거죠. 잠시 읽어볼게요.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남자아이는 겁이 나죠. 마름집의 수탉을 죽인 거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땅을 뺏길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결국 엉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반면에 여자아이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자면 여자아이는 이제 승기를 잡은 거죠. 주도적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자신의 의도대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점순이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요담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소녀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한 발 더 나갑니다. 점수는 멋에 떠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네,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에서 남녀 주인공이 뭘 하는지에 따라서 이 소설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될지 아니면 전체 관람가가 될지가 정해질 텐데요. 이 소설은 아시는 것처럼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매우 건전하게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소녀는 엄마가 멀리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명목상으로 이 소설은 애정소설, 농촌에서 벌어진 남녀 간의 풋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엔 마름과 소장농의 권력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 그 이유는 작가 김유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김유정은 1908년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29세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 사망하죠. 1937년의 일입니다. 일제시대를 살다가 매우 일찍 죽은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소낙비, 1935년작인데 이 작품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하면서 등단했죠. 그 밖의 작품으로 만무방, 금 따는 콩밭, 봄봄, 땡볕 등이 있습니다. 김유정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주였기 때문에 잘 살았죠. 그래서 서울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휘문고부와 연희 전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유정의 삶은 좀 안타깝죠. 시대가 암울해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정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친구 이상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자살을 하기로 약속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다행히 둘 다 자살하진 않았죠. 근데 일찍 죽었죠. 둘 다 같은 해 1937년에 폐병으로
둘 다 사망했습니다. 아마 정서가 맞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같이 자살을 약속할 만큼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의 작품을 보면 매우 암울하잖아요. 그 암울한 정서를 둘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김유정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박녹주라는 여성을 사모하죠. 박녹주는 명창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아이돌 가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정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박녹주를 사모했습니다. 짝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박녹주가 워낙 김유정을 안 만나주니까 김유정은 혈서를 써서 박녹주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김유정은 거의 폐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핵과 치질이 매우 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서 김유정은 야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해서 얼마 못 가서 야학은 해체됐다고 하고요. 이때 또 집안이 기울게 됩니다. 큰형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다고 하죠. 가난해진 김유정은 워낙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고,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김유정을 무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다 못한 친구의 권유로 김유정은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가 보기에 배운 것도 있고 글솜씨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먹고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면서 김유정을 설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유정은 1935년에 소낙비라는 단편을 써서 등단하게 되죠. 이후 2년 동안, 그러니까 1937년에 29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2년 동안 김유정이 써낸 소설이 무려 31편입니다. 불꽃지피를 했던 거죠. 김유정의 소설은 모두 병들고 가난했던 시절에 쓴 작품들입니다. 게다가 시대적 배경이 일제치하죠. 내용이 밝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김유정의 소설은 해학적이라고 평가를 하죠. 해학적이라는 건 유머러스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이 일제치하인데, 그럼에도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는 거죠. 동백꽃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자, 여자의 그 풋풋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웃음을 짓게 되는 거죠. 본인은 병과 가난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게다가 일제치하인데 어떻게 해학적일 수가 있을까? 네,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해학 속에 암울함을 숨겨놓고 있었던 게 아닐까?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런 거죠. 동백꽃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소설은 지주와 마름의 관계도 아니고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아니라 을과 병의 관계를 그린 거죠. 갑을 병정 관계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독해집니다. 마름이 얼마나 소장농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그건 말을 더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동백꽃은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마름집 딸에게 소장농의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동백꽃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보니까 암울함의 강도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는 거죠. 다른 작품들에선 암울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매춘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또 가난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김유정의 동백꽃을 읽었고,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은 해학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김유정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해학 속에는 일제치하, 가난에 허덕이는 도시와 농촌 하층민의 고단한 삶이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백꽃은 주로 빨간색이죠.
10월부터 4월까지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동백꽃은 노란색이죠. 게다가 소설을 읽어보면 그 시점이 늦봄이나 초여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백꽃이 필 시점도 아니고 색깔도 노란색이란 것도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이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동백꽃을 보면서 김유정 작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실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김유정 작가는 생강나무 꽃을 보면서 이 소설의 제목을 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